숨이 안 쉬어져요. 눈보라치는 겨울밤, 숨이 문 닫힌 약국 앞.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가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숨을 헐떡이며 유리문을 두드렸고 동생이 울며 오빠를 붙들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남자아이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아이의 왼손 약지에 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본능처럼 자신의 왼손 약지를 내려다봤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 설마. 다음 순간 다리가 풀려 눈보라 속에서 남자는 소리 없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이 밤의 진실을 끝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가 왜 그 약국 앞을 지나게 되었는지 몇 시간 전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그날 저녁 한태주는 호텔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5번째 생일.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르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태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천일그룹 회장.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의자만 마주보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준아, 생일 축하한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후계구도 문제가 다시. 사촌형 한재욱이었어요. 태준은 짧게 끊었습니다. 끊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 켜지지 않은 불. 식탁 위엔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비서가 준비해 둔 거였죠. 태주는 초를 꽂았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내다 액자를 떨어뜨렸어요. 유리가 깨지며 사진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8년 전 아린과 찍은 마지막 사진. 태주는 사진을 주워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는 늘 같은 길로 향했습니다. 둘이 자주 걷던 골목 끝, 작은 약국 불빛이 보이던 그 길. 그 길을 한 번이라도 돌고 와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았거든요. 오늘도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코트를 걸치고 차 키를 집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차를 몰고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아린과 처음 만났던 작은 서점이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점점 하얗게 물들어갔어요. 같은 날 아침 좁은 원룸에서 정미숙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60살. 손자 남매를 키운 지 6개월째였어요. 우진아, 서진아. 일어나야지. 7살 쌍둥이가 이불 속에서 꾸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3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죠.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랑 계란말이 먹자. 아이들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뒤졌어요. 우진이 천식약이 떨어졌거든요. 빈 약통을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 무렵 할머니는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천식약이요. 처방전은 없는데. 약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방전 없이는 못 드려요. 게다가 오늘은 폭설 때문에 응급흡입제 재고도 다 나갔어요.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처방약뿐입니다. 병원부터 가보셔야 해요.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며 골목 약국들을 전부 들렀어요. 모두 같은 대답이었죠. 오후 4시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우진이가 기침을 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서진이가 오빠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녁을 먹고 우진이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할머니는 지갑을 뒤졌지만 10,000원도 없었습니다. 폭설이 심해지면서 동네 약국들이 일찍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는 우진이를 업고 눈 내리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할머니, 무거워요.
우진이가 가쁜 숨으로 말했어요. 서진이가 울며 따라왔죠. 조금만 참아, 금방이야.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약국 앞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진이를 조심히 내려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흔들고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서진이가 울먹이며 할머니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갑엔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래 돈. 그런 건 나중 문제야. 지금은 우진이가 먼저야.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화면 잠금조차 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약국 옆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애가 숨을 못 쉬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그 사이 우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골목으로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아린과 걷던 그 길을 찾아온 태준의 차였어요. 눈보라의 시야가 막히자 태준은 급히 차를 세웠고 그 순간 약국 유리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내렸어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어디 아프니? 태준은 우진이를 안아 올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왼손 약지에 난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준은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왼손 약지를 내려다봤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 그때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태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아린의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도 태준을 알아본 듯 숨이 턱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자, 자네는, 아니 회장님 제발 도와줘요. 천식 발작이에요. 일단 차에 타요. 병원부터 가야 해요. 태준은 우진이를 안아 차에 태웠어요. 할머니와 서진이도 함께 탔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태준은 백미러로 아이를 봤어요. 우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진이 손을 꼭 쥐고 있었죠. 20분 후 24시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빨리 네뷸라이저 준비해. 태준은 침대 옆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가 오빠의 손을 꼭 잡는 방식,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꾹 누르는 버릇. 처음 본 아이들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우진이가 안정을 찾자 태준은 복도 벤치에 앉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르신, 아이들은 어르신이 데리고 계십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태준이 말을 고르듯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린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의 어깨가 크게 한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입술만 움직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아린이는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겨우 버티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삼켰어요.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버텨왔는데 아린이가 정말 죽었다고요? 그럼 아이들 아버지는요? 할머니는 잠깐 움찔하더니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그 침묵에서 더 많은 걸 읽었습니다.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태준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겨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아린이가 마지막에 그러더군요. 애들 아빠한테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고 싶다고. 태준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애들 아빠가 혹시 저입니까? 복도에는 대답 대신 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사흘 후
태주는 아이들이 머무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과 그날의 긴 침묵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쌀과 반찬, 겨울옷, 아이들 신발을 들고 왔어요. 문을 열어준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번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태주는 대답 대신 부엌에 물건들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아이들은 태준을 힐끔거리면서도 어느새 밥그릇을 비웠어요. 식사 후 서진이가 싱크대 모서리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자 결국 응급실로 향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차트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RH-AB형이네요.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태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겹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겨우 잠든 뒤에야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복도에서 묻던 말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요. 사실 아린이는 임신한 걸 알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먼저 등을 돌렸잖아요. 붙잡을 틈도 안 주고 서류부터 내밀었죠. 아린이는 임신했다고 말하면 태준 씨가 아이들까지 포기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자꾸 누가 주변을 맴도는 것 같다고요. 전화하면 끊기고 집 앞에 낯선 발자국이 남고 아린이는 아이들까지 해가 갈까봐 끝내 입을 다물었어요. 태주는 한참을 굳어 있다가 할머니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종이 봉투 하나를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아린이가 저한테 이것만 맡겼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때 전해달라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친자 확률 99.99%.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신에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몰랐던 진실. 그날 밤 태주는 집 서재를 뒤졌습니다. 8년 전 진단서를 찾아 펼쳤어요. 심장병, 유전 가능성 높음, 자녀 출산 권장하지 않음. 태주는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태주는 아린이 남긴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낳았어요. 당신을 닮은 쌍둥이. 언젠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주는 병원 기록실을 찾아갔습니다. 8년 전 제 진료 기록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기록을 대조하자 숫자가 달랐어요. 원본엔 정상범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처음 진단받던 날이 떠올랐어요. 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가 고개를 저었죠. 유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 출산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촌형 재욱이 옆에 있었어요. 태준아 가문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해. 이사회 압박도 심했죠. 후계자에게 병력이 있다는 소문. 그때 태준은 겁이 나서 정식 재검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가문과 이사회가 숨 쉴 틈을 주지 않았거든요. 태준은 아린을 지키려고 스스로 악역을 선택했습니다. 태준은 병원을 나오자마자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년 전 그날 내 진료 기록, 원본이랑 접수 기록, 그리고 담당이가 누굴 만났는지 가능한 선에서 전부 확인해. 박 비서가 가져온 건 병원 로비 CCTV 캡처 한 장이었습니다. 진단서가 바뀐 그날 재욱이 담당이를 따로 만나는 장면. 태준은 그날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재욱이 커피를 건네고 태준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진단서가 든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던 재욱. 형이 그때부터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천일그룹 본사 부회장 한재욱은 부하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친자 일치한다고 합니다. 재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네. 병원 내부 인맥이 확인했습니다. 재욱은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8년 동안 공들인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순 없어.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욱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을 없애. 그날 밤 태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며 서진이가 웃었어요. 우진이가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태주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야. 이틀 후 할머니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하교 시간 할머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물었죠. 우진이와 서진이요? 점심때 아동복지센터 직원이 데려갔는데요. 교감실로 공문이 먼저 들어왔어요. 긴급 보호 조치라면서요. 직인도 찍혀 있었고요. 학교에서 할머니께 여러 번 전화했는데 그날따라 계속 불통이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이랑 위임장까지 보여줬고 아이들한테도 할머니가 보냈다고 말했대요. 선생님도 의심은 했지만 서류가 너무 그럴듯해서 막을 수가 없었다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보호자 동의서, 복지센터 직인. 모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애들이 사라졌어요. 태준은 회의 중이었지만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 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였어요. 명찰도 서류도 전부. 태준은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사람을 풀었습니다. 학교 주변 CCTV를 전부 확보했어요. 1시간 후 영상이 나왔습니다. 검은 승합차. 번호판은 가짜였지만 차량 모델은 확인됐죠. 할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아리나, 미안해. 태주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제가 찾아올게요. 반드시. 그날 밤 태주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 그림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손잡고 웃는 그림. 8년 전 아린을 밀어냈던 선택이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이들마저 잃을 수도 있었어요. 태주는 그림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CCTV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이 외곽 창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소 보내. 한밤중 태준의 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새벽 3시 태준은 외곽 폐창고 앞에 섰습니다. CCTV로 추적한 승합차는 이 일대 어딘가에 있었어요. 하지만 창고만 수십 개였습니다. 태준은 하나씩 돌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창고 뒤편 눈에 덮인 승합차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야. 문은 잠겨 있었어요. 태준이 문을 발로 차자 경첩이 부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태준은 달려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진이와 서진이는 서로를 껴안은 채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데리러 왔어. 아이들은 태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창고를 지키던 남자가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태준의 사람들이 그를 밀어냈어요. 태준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았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 조사실. 태주는 유리 너머에서 신문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시켰어?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발신자는 재욱의 측근이었죠. 경찰이 다그쳤습니다. 이미 다 나왔어. 차량 렌트비 누가 냈는지, 가짜 서류 누가 만들었는지.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한재욱 상무가. 얼마 받았어? 1억 원이요.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후 태주는 8년 전 진단서 조작을 했던 담당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은퇴한 노인이었죠. 한재욱이란 사람이 제게 돈을 줬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바꾸라고요. 죄송합니다. 태주는 진술서를 받았어요. 저녁 응급실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재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기록 유출하면 5천만 원 드릴게요. DNA 검사 정보만 빼돌려 주세요. 태주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재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준도 함께 있었어요. 재욱은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재욱 씨,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재욱은 수갑을 찼어요. 현관을 나서며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를, 내 자리를 지켜야 했어.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내 욕심을 지키려 했지. 내 자리 때문에 내 아이들이 사라질 뻔했어. 아린이 죽었어. 재욱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내가 아니야. 태주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6개월 전 사고 기록 내가 다 확인했어. 내 차가 그날 그 도로에 있었어. 정비소 기록도 남아있고. 재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태준은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갔습니다.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섰어요. 한재욱의 모든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아이들과 함께 이 회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년 후 아침 햇살이 넓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서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잘하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 속엔 4명이 있었어요. 아빠, 오빠, 자신, 그리고 하늘에 별로 그려진 엄마. 태주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다들 밥 먹자. 식사 후 태주는 회사 대신 아이들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예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강당에서 서진이가 피아노를 쳤어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우진이가 시를 낭송했습니다. 하늘에서 엄마가 보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아빠랑 함께니까요. 태주는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날 밤 우리 만난 거 기억나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눈 내리던 약국 앞. 우진이가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숨이 안 쉬어졌었는데. 이젠 숨쉬기 편해요, 아빠. 태주는 멈춰섰습니다.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빠도야. 너희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 하늘에서 벚꽃잎이 내렸습니다.
천일그룹은 정아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첫 장학금 전달식 날, 태주는 아린의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거실벽엔 아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끌어안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린아, 고마워.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줘서.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 태주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8년이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오늘도 누군가는 눈보라 속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당신이 찾던 것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